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한능검 고급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싸다. 네. 자, 여러분들 저번 달 이날 걱정 기억나세요? 작년 이날 걱정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근데 그날 우리는 진짜 가슴 쫄리면서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걱정도 또 한 달, 또 1년 지나면 또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너무 오늘의 걱정에 얽매여 있지는 마세요. 우리는 내일을 향해 사는 겁니다. 내일을 향해서라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는 완강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지금 앞에서 지금 거의 지금 멘붕인데 죄송합니다. 네. 자, 힘내시고요. 내가 여러분들 진짜 잠 깨우려고 내가 지금 별짓 다 합니다, 제가. 자, 힘내시고요. 출발합니다. 자, 이제 조선시기 문화 파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조선시기는 여러분들, 특히 후기는요, 조선 전기에 있었던 어떤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는 탈피하는 모습이 보이겠지요. 변화의 시대니까. 자, 먼저 여러분들 성리학의 어떤 대안학문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성리학으로서는 성리학의 대안 여러 가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리학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신분제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양반층은 증가하고 상류가 노비층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상인들이 막 활동하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시기. 분수에 맞게 살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단 말이에요. 성리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성리학의 대안으로서 무엇이 나올까? 우리 한번 여기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양명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양명학. 자, 양명학. 자,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지극히 관념적인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리와 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자,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으면 그 사과를 바라보면서 성리학은 이 사과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거 왜 이런 빛깔과 이런 모습들 나타내는 것일까? 이거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양명학은 뭐냐면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사과의 본질이 뭐냐고? 그럼 먹어봐. 먹어보면 그 맛을 느끼면 그게 바로 사과의 본질이지. 즉 실천을 요구하는 겁니다. 관념적인 성리학 말고 실천을 요구하는 학문. 이게 바로 양명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이거 원래 이제 명나라에서 왕양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출발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명학을 굉장히 좀 활성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정제두라는 사람이에요. 정제두. 네, 이 정제두라는 인물인데 이 정제두라는 사람이 특히 이제 강화도, 그 강화학파를 또 일궈내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강화학파. 양명학 하면 또 이 강화학파. 쪽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뭘 강조하는 것이다? 바로 실천을 강조하는 실천. 실천.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지행합일의 모습들. 이게 바로 양명학.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주류는 안 돼요. 이 성리의 대안이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주류는 아니고요. 어쨌건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바로 실학이 있습니다. 실학. 자,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바로 실사구시. 네, 이거는 실사구시. 실제 어떤 사실 속에서 옳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보이지 않는 것을 뭔가 찾는 게 아니라 실용적인 거, 실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바로 실사구시다라는 것이죠. 이 실사구시 입각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실학이라는 건데요. 특히 이 실사구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어떤 그런 성격들을 띠고 있습니다. 민족적이고 자주적. 네.
성격을 띠고 있어가지고 이런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어떤 그런 학문, 실학 중에서도 이런 학문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것을 국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국학. 우리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게 왜 또 이런 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양란을 통해서 청나라가 일단 명나라를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죠. 일단 기본적으로 성리학자들, 그 당시 학자들, 뭐 성리학 아니더라도 여러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오랑캐예요. 오랑캐고 우리가 진짜 명나라의 뒤를 잇고 있는 정통이라고 보는 거야. 우리가 정통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자연, 우리의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사상, 이런 것들, 우리의 역사, 우리의 땅,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정통이니까. 어찌 본다면 소중화, 우리가 또 다른 중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 글쎄요. 소중화가 자부심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지금 볼 때는 뭐야? 소중화 자부심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가 더 뛰어난 선진국이야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의 또 다른 발로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양명학, 실학과 같은 것들이 성리학의 대안으로 나왔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실학에 대해서 또 국학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학 중에서도 대표적인 실학이 뭐냐면 이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를 여러분 좀 구분을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농학파 들어갑니다. 자, 중농학파. 중농학파 말 그대로 농업을 중시하는 학파라는 것입니다. 이 중농학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경세치용학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세치용학파. 자, 그래서 써보면 경세치용학파 라고도 합니다. 글쎄요, 뭐 그냥 경작과 이제 연결시키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연결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요. 바로 토지 분배를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토지 분배. 이 토지 분배를 통해서 뭘 하자? 바로 자영농을 육성하자. 네, 자영농을 육성하자. 이게 바로 중농학파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분들 그 지주와 전호라고 하죠. 소작농, 전호를 소작농이라고 하는데 그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굉장히 고착화돼요. 그러니까 소작농이 많아지는 거야. 많아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벌어지니까 이 사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건 토지를 나눠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면에 중상학파 한번 볼게요. 자, 이 중상학파는요. 중상학파는 이용후생학파라고도 합니다. 이용후생학파라고도 합니다. 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자할 때 리예요. 그러니까 상업의 어떤 행위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문을 남기는 것이죠. 뭔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더욱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더 파이를 키우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용후생학파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여러분 북학파라고도 합니다. 북학파. 이 북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예요. 청의 어떤 그 발전된 어떤 문물 이런 것들 좀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북학파의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당연히 상공업을 중시합니다. 특히 토지를 본다면 토지의 분배보다는 그 토지의 생산력, 토지의 생산력 향상을 더 중시해요. 분배보다는 생산력을 더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을 굉장히 중시 여기죠. 상업을 중시 여깁니다. 말 중상업하니까 상업을 중시 여깁니다. 그리고 청의 문물을 수용을 또 주장하고 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요.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두 학파들의 주장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면 지금 분배론자들이에요. 분배론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먼저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이쪽은 뭐냐면 성장론자들이에요. 성장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과연 지금 우리가 국가 재정이 있으면 그 한정된 국가 재정을 어디에 쓸 것이냐. 복지에 쓸 거냐. 복지라고 하는 건 어떤 분배와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복지에 쓸 것이냐. 아니다. 복지는 어차피 이거는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적 파이를 크게 키우는 거다. 경제 파이를 크게 키우면 거기서 가져가는 그 파이의 양들, 별개의 양들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성장론자들. 그러니까 분배론자들과 성장론자들.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요 두 개의 차이가 지금도 연결되고 있는데 이 당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참 인류의 어떤 역사가 살아오면서 참 비슷한 생각들이 있구나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장들을 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람들을 볼게요. 먼저 유형원입니다. 유형원. 자, 이 유형원 하면은 저서가 있어요. 저서가 뭐냐면 반개수록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유형원의 반개수록. 이란 저서. 각각의 어떤 그 저자들의 저서 정도는 하나씩 연결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형원은 토지 분배를 뭘 주장했냐면 유형원이 주장한 것은 바로 이걸 주장해요. 균전제를 주장합니다. 균전제. 유형원의 균전제. 자, 이 유형원의 균전제는 여러분들, 자, 한자로 본다면 토지를 균, 똑같이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근데 똑같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랑은 좀 달라요. 지금 이 유형원이 바라보는 똑같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신분제를 기반으로 둔 똑같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신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은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중인은 그 다음 상민, 그 다음 천민. 이렇게 그 신분에 따라서 가져가는 양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걸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다르죠? 예, 우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똑같이 n분의 1 하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균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분에 따른 이 균전제는 신분에 따른 차별이 들어가요. 신분에 따른 차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균전제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균전제를 하려면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하려면 양반들의 토지를 몰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뭘 어떻게 신분에다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뭐 혁명이 일어나지, 마르크스 레닌의 뭐 그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거는 어렵죠. 그래서 유형원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익. 네, 이익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익은 이제 그 백과사전을 하나 만드는데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성호, 사설. 아우 겸손해요. 네, 성호 이익은 호예요, 호인데 사사로운 이야기들이다. 너무 이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그런 글들이야라고 하는 겸손이 보이죠. 성호의 사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성호 사설인데 여기 있고요. 이게 뭘 주장했냐면 이익은요 한전론 주장이에요. 한전론. 균전제, 균전론, 균전론으로 갑시다. 딱 똑같이 영업전, 정약용이 론으로 갑시다. 론으로 하나로 통일을 시킵시다. 균전론으로 합시다. 균전론. 자, 균전론으로 합시다. 자, 한전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건 말 그대로 토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토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전론에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한전론이 여러분들 영업전이 설정이 돼요. 여기는 영업전이 설정됩니다. 자, 제가 영업전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토지가 있다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이걸 반을 한번 잘라볼게요. 잘라가지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매매를 할 수 없어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매매가 가능해요. 매매가 가능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 짠짠짠짠짠짠 이 부분을 바로 영업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바로 영업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매매하잖아요. 매매. 그죠?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영업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전. 여기는 지금 매매가 안 되는 거죠.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집안이 뭐 때문에 망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영업전만큼은 영원히 대를 이어서 이어져 내려오는 토지라는 얘기잖아요. 영원히 대를 이어서 이 토지만큼은 그러니까 어떤 농민들의 어떤 그 최소의 삶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 그리고 이 토지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점진적으로 이 매매가 된 토지, 이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종국에는 토지를 좀 이렇게 균분하게 좀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한전론이죠. 그러니까 균전론은 지금 양반 토지 몰수에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들에서 영업전 설정한 다음에 나머지 토지들을 이제 사고 파는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종국적인 균전론을 가자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게 한전론. 조금 더 이게 스승보다는 조금 더 대안을 좀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이제 이게 한전론. 근데 이건 또 주장하는 게 뭐 재밌는 게 있어요. 뭘 주장했냐면 이걸 주장해요. 야, 조선사회 썩었다. 왜 썩었냐? 바로 6가지 식스좀.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조선사회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식스좀이 뭐가 있을까? 자, 우선 양반. 이 양반들의 이 문벌제도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없애야 된다. 양반들이 이거 만드는 이게 과거 문제 있다. 과거 문제 있다. 그리고 사람 취급하는 노비, 이거 노비 문제 있다. 그리고 승려 문제 있다. 승려. 승려들 문제 있다. 그 다음에 미신 문제 있다, 이거. 그리고 게을러. 왜 이렇게 게을러? 라고 하는 게으름. 이 6가지 좀, 이게 문제다. 라고 이익은 당시 어떤 문제점들, 모순들을 지금 꼬집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중농학파의 대표적인 이 인물을 잊을 수가 없겠죠. 자, 이 인물은 바로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정약용, 다산 정약용. 뭐 정약용의 뭐 대표적인 3대 저서를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경세유표 있겠고, 경세유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경세유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그 경세, 어떤 행정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그 세상을 그 경영하기 위한 어떤 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쫙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경세유표가 있겠고요. 그 다음이 지방관들, 썩었어 이 지방관들 이렇게 만드는데 바로 목민심서. 그 다음에 또 흠음신서.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이게 정형의 그 저서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정형이 이제 어떤 토지를 주장했냐면 이걸 주장해요. 바로 여전론을 주장합니다. 여전론. 자, 여전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전은요. 그 마을의 공동적인 소유의 토지예요.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작을 해요. 같이 그 마을 사람들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예요. 공동소유에서 공동소유 경작한 다음에 그 다음이 노동량. 이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예요.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여전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약간 그 소위 약간 좀 이렇게 사회주의 색깔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게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경작을 해서 노동량에 따라 분배한다는 거 약간 그렇죠, 여러분들?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하고 좀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 1호를 정약용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보면 이게 국가보안법적으로 이런 주장하면은 만약에 어느 당에서 이런 선거 공약을 들고 나오면 글쎄요. 그죠? 굉장히 이건 여러분들 급진적이죠? 아마도 정약용도 머리를 좀 극적이시면서 너무 급진적인가? 라고 해서 노선 좀 바꾸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정전제. 네. 정전제로 바꿉니다. 정전제는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그 샵 버튼 있죠. 샵 버튼. 그 한자로 우물정자예요. 그게 바로 우물정자. 짜잔, 짠, 짠. 이렇게 토지를 나눠가지고 요 가운데 있잖아요. 요 가운데를 네,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그 생산물은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건 어떻게 되냐라고 정약용은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흐름들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것들을 주장했는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토지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중농업화. 그러네요. 토지 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연용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토지를 나눌까? 진짜 고민들이 많죠. 이 당시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사회의 어떤 모순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이론들이라는 것입니다. 100년, 200년 지나면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대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우리 사회의 대책들에 대해서 물론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진짜 가치 없는 완전 쓰레기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 시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우리는 이런 걸 배우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나랑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한번 좀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상학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 대표적 인물 먼저 유수원. 자, 유수원 같은 경우에는요. 우서라는 게 있습니다.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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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수원의 우서가 있습니다. 자, 유수원의 우서 기억해 놓으시고요. 유수원 같은 경우 여러분 뭘 주장했냐면은 이런 걸 주장을 해요. 유수원은 이 산농공상의 직업적 평등, 산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반들이 하는 일이 있고 농민들이 하는 일이 있고 수공업자들이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상공업자들이 하는 일이 있다. 그걸 왜 차별을 하냐는 얘기예요. 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역할들이 있는 것인데 이런 거 좀 평등하게 가자.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현지적 마인드죠. 그죠? 우리 사회 지금 얘기한 게 직업에 귀천이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는. 그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엔 직업에 귀천이 있었단 말이에요. 백정 잡는 사람들 우리 정육점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수원은 벌써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이걸 좀 차별을 주느냐? 없애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대용은 임하경륜 이란 저서가 있습니다. 이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문벌제도. 이 문제 심각하다 이거.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이 문벌제도 이거 없애라. 문벌제도 이런 거 이제 없앨 때가 됐다라고 이제 홍대용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거예요. 이제 조선 후기는 여러분들 양반층이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층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신문지가 동요를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본 거예요. 이거는 혼란이 아니다.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망조가 아니다. 이 모습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잉태하려는 바로 우리 앞에 나오는 그 시대, 근대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시대에서 그걸 끝내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굉장히 앞서 보는 사람이죠. 제가 앞까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시대를 먼저 앞서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홍대원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지원. 이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열하일기라는 게 있어요. 열하일기. 열하일기. 중국의 열하 지역을 가가지고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청나라 문물들을 가면서 굉장히 많이 봤겠죠. 북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와! 청나라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네. 라고 해서 뭘 주장하냐면 수레 있죠. 수레. 우리 좀 수레 좀 쓰자. 수레. 수레 좀 쓰자. 수레. 그리고 선박도 좀 쓰자. 선박. 그리고 화폐도 더 적극적으로 쓰자. 상평통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쓰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요. 자, 수레. 청나라 왔더니 진짜 바퀴 달린 것들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야, 좋다. 물자 이동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 육지에서는 수레 쓰고 그리고 대량의 물자를 나누는 데 있어 선박. 이래야 대량의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상황이 발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쓰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박지원도 시대의 선각자죠.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자동차와 조선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미 이 시대에 벌써 이런 것들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수레와 선박, 자동차와 조선 아닙니까? 그죠? 놀라워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 박제가가 있어요. 박제가 중요합니다. 박제가가 좀 중요해요. 자, 박제가도 역시 북학의 바로 이 북학파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박제가 이 저서에서 유래가 되는 겁니다. 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청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박제가 뭘 주장하냐면 역시 박지원, 박지원도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수레 선박, 이거 맞습니다. 이거 스승님이 맞습니다. 이거 수레 선박 써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 박제가가 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이 뭐냐면 바로 소비론을 들고 나와요. 소비론. 이 소비론을 들고 나와요. 뭐냐면 적당한 소비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전략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전자가 있어요. 주전자가 막 찌그러져가지고 그냥 구멍이 날 때까지 쓴다? 그러면 그 주전자 만드는 사람은 도대체 뭐 먹고 살란 말이냐. 그 사람들 먹고 적당히 가요. 적당히. 그래서 이 소비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정말 여러분 자본주의적 마인드예요. 제가 미국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전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주급이에요, 주급.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일 행복했을 때가 이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 먹을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나 정말 놀란 게 뭐냐면 미국에 갔는데 그때 이제 지금부터 한 5년 전이잖아요. 자,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그 세트 메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콜라, 그 다음에 이제 햄버거, 그 다음에 감자칩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는데 그걸 꽂아 놓은 그 판 있죠, 판이요. 종이로 만든 거죠. 종이로 만든 건데 완전 튼튼해요. 이건 절대 일회용이 될 수 없어.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이거는 두고두고 써야 돼. 이건 계속 반복해서 써야 돼. 이게 너무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만들어? 이거 대단하다. 일회용이에요. 거기서 딱 쓰고 버려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이거 너무 낭비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멕시칸 계통 노동자들이래요. 이거를 너가 버려줘야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우. 완벽히 자본주의 마인드. 미국은 소비의 나라잖아요. 딱 거기서 약간 느낌이 오더라고요. 박제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박제가가. 하지만 전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우리 지구 공동체 속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적당한 소비는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 미국은 너무 과도한 소비야. 미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구를 죽이는 건 아닌지 그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어쨌건 간에. 그런 소비론. 그러니까 자본주의자 같은 그런 생각들을 지금 박제가는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소비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서울 출신이잖아요. 규장과 검서관이기도 했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유득공과 함께 규장과 검서관을 활동했던 그런 인물 박제가였습니다. 네, 하여튼 뭐 굉장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와우, 자본주의적 어떤 그런 마인드들이 지금 팡팡팡팡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벌제 이거 없애야 된다. 산업은 직업적 이거 다 자본주의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술에선 막 산업은 지금 왜 직업에 그 규천이 있어? 그다음에 식물이 이거 없애야지. 그리고 자동차 조선 가야지. 그래서 적당한 소비해야지. 이거 완벽히 자본주의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벽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대안으로 지금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조선족의 실학의 모습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요. 이 실학은 굉장히 민족적이고 자주적이다라고 얘기했죠. 그 민족적 자주적인 것도 파고 들어가는 북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거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역사, 지리, 사전, 한글을 볼게요. 이건 역사와 시간.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시간이고 지리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죠? 시간과 공간에 관련된 그런 학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역사입니다. 역사. 자, 누가 있냐면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있습니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있어요. 자, 요거 일단 쓰고요. 제가 다음 한치윤의 해동 역사가 있어요. 한치윤의 해동 역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그 시대 역사니까 이 두 개의 시대의 역사는요 모두 다 고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여러분들 이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정통성을 따지는 거예요. 정통성. 자,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서의 정통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의 어떤 정통의 어떤 줄기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을 보면요, 단군조선, 기자조선, 그리고 마한, 그리고 통일신라, 고려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 하나 빠진 거 있죠? 삼국시대가 빠졌죠. 안정복은 삼국시대는 정통성이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마한 다음에 바로 통일신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이다. 정통 줄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바로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한치윤의 해동 역사에서는 여러분들 뭘 보고 있냐면 이거는 외국의 문헌이 있죠. 네, 이 외국의 문헌을 상당 부분 인용하고 있어요. 네, 상당 부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래도 고조선에서 고려니까 통사료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각 국사를 볼게요. 신라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자, 고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김정희가 있습니다. 김정희가 있어요. 이 김정희가 금석과한록이라는 게 있어요. 금석과한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금석과한록, 김정희는 금석학의 대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석, 비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정말 최고 1인자예요. 김정희 하면 여러분 또 뭐가 떠올라요? 글자체도 떠오르잖아. 글자체. 그죠? 이 금석과한록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북한산에 가니까 여러분들 비석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북한산 정상에 비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비석이. 자, 비석 전문가 김정희가 그걸 지나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분석을 합니다. 북한산비를 하나씩. 도대체 이 비석은 도대체 뭐냐? 라고 봤는데 오 마이 갓. 야, 이걸 조사해봤더니 여러분들 여기 뭐가 있었냐면 이게 바로 진흥왕비였던 거예요. 진흥왕비. 이게 바로 진흥왕비였던 거예요. 진흥왕 어떤 비? 이게 순수비. 야, 우리 시험 문제 하나가 추가된 거죠.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게 하나 추가된 거죠. 그 전까지 몰랐는데 그냥 비석 하나였는데 이 얼마나 진흥왕 순수비 북한산비 얼마나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 그게 다 누구 때문이야? 김정희 때문이에요. 김정희가 그걸 연구하지 않았다면 이게 시험 문제 추가되지 않는 건데 이게. 우리 고대사가 이 사료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 비밀 하나가 더 밝혀진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또 이제 김정희 하면 여러분들 뭐 이건 나중에 이제 또 배우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저 문화파트 가면 알겠지만 추사체. 그죠? 추사 김정희.
글씨 막 근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게 진짜 잘 쓴 건지 잘 썼다니까 그 느낌이 오는데 뭔가 힘은 느껴져요. 힘은 느껴지는데 그냥 내가 딱 봤을 때 느낌이 그냥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뚫어지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희였습니다. 자, 신라 맞죠? 그 다음에 고구려 볼게요. 다음에 고구려 보게요. 자, 고구려는 이종휘의 동사가 있어요. 동사, 명사, 동사. 그 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쪽의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종희의 동사는 여러분들 어느 나라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냐면 유득공이 있어요. 자, 유득공에 발해고가 있습니다. 자, 이 유득공의 발해고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발해. 여기서 이제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죠.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자, 그래서 이 고구려 남북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역사의 시선, 그 시선을 만주로 그 시야를 확대했다. 만주로 시야를 확대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를 지금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시선 자체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지금 남한, 북한, 한반도에 지금 사실은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왜 역사 교과서에 여러분들 발해사를 끌고 오면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이 유독국에 있었던 이 남북국의 용어를 갖고 들어오냐면 우리의 역사의 시선을 압록강에서 끊지 않기 위해서예요. 끊임없이 저쪽 만주 지역, 우리 역사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남북국이라는 용어, 고구려라는 역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 이제 이용하고 있는 동북공정 이런 것들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유효하다. 이 당시의 고민, 이 당시엔 더 심했죠. 조선이라고 하는 딱 갇혀 있었으니까, 그죠? 감히 어디 압록강을 넘어가고 시야가. 그런데 청나라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명나라 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중한 어떤 의식 이제 이런 데서 나왔겠지만 어쨌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만주 지역으로 넓혔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의 시야도 이런 것들을 개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긍이 이제 신라 받고 고구려 받고 남북시대 봤으니까 다음에 조선 볼게요. 이긍이게 연려실 기술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조선의 조선사입니다. 조선의 어떤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각적으로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 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역사책들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조선 후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읽어보시고 이게 어느 시대야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다음에 지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리서. 자, 지리서는요. 역사와 인문으로 좀 나누어서 볼게요. 역사 지리서하고 인문 지리서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한백겸. 이 한백겸이 있었던 동국 지리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동국은 이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지리지, 역사,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이것도 역시 아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왔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강역을 보여주고 있는 정약의 아방강역고도 있습니다. 이거 받으시면 되고요. 뭐니 해도 이 지리서 쪽에서 이 백미는 조선 후기 이 책이죠. 답사를 갈 때 지금도 이 책을 봅니다. 네, 바로 이중환의 택리지. 그 지역의 뭐 인물, 뭐 풍습, 뭐 역사 이런 것을 다 모아놓은 이중환의 택리지. 이건 지금도 유효해요, 여러분들. 네. 제가 대학교에 갔을 때 저 답사부에 들어갔었거든요. 나도 뭔가 역사 좀 배워봐야지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답사부였는데
답사부에다 갔더니 답사 요록을 만들더라고요. 답사 같은 요록을 만드는데 답사 요록을 만드는데 자꾸 선배들이 택리지를 자꾸 이렇게 분석을 해오라는 거예요. 택리지 이게 뭐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갈 곳의 역사를 딱 또 어떤 풍습을 딱 정리하는데 이게 좀 유효하더라고요. 전 지금도 여러분 이게 역사 공부할 때 택리지 책은 지금도 봐요.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답사 같은 거 할 때 아주 필수적인 책이 바로 이 인문지리서 이주관의 택리지. 이거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지도 볼게요. 자, 지도는요. 정상기라는 인물을 좀 기억해 주세요. 정상기. 정상기에 동국지도라는 게 있어요. 정상기에 동국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바로 축척을 사용했다는 얘기야. 축척을 딱 맞춰서 축척을 사용했다는 거죠. 정상기 동국지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도하면 또 이제 이분, 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고산자, 그죠? 바로 김정호. 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이 대동여지도는 여러분들 목판이에요. 이건 목판입니다. 이거는 목판이고 그 다음에 지도첩이에요. 지도첩.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김정호의 목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많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판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지리서를 만들고 지도를 만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조선 전기 때 지도를 만들고 지리서를 만드는 이유는 뭐였죠, 여러분들? 바로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었잖아요. 조선 후기는 아니에요. 조선 후기는 이 지리와 이 지리서와 지도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상업적 활용. 즉 여러분들 조선 후기 오면은 상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장시 활성화 되잖아요. 그죠? 보부상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역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 지도가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간 여러분들 산을 들어갔는데 나오는 길을 몰라면 거기서 고립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걸로 어디든 가죠. 문제가 없죠. 어딘가 찾아간다는 데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지 몰라. 가다 보면 산이 얼마나 깊은지 어떻게 가야 그 냇가로 내려올 수 있는지 그런 길을 모르면 고립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지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정호는요. 목판으로 만든 거예요. 말도 안 돼. 여러분 이 대동여지도 높이가 무려 7m 정도 됩니다. 그 폭은 한 4m 되고요. 그 어마어마한 거를 목판으로 이거 하나하나 다 파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가면서 왜 팠을까? 왜 김정호는 왜 그걸 팠을까? 그건 바로 내가 만든 지도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지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 또 한 사람의 이익을 담보해낼 수 있다는 어떤 그 믿음.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아마 그 지도를 파고 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말 우리 시대 때 이 김정호 같은 인물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따라가야 될 인물이 바로 이런 김정호와 같은 인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인지 끊임없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동사의 꿈을 꿔요. 김정호는 여러분들 제일 훌륭한 목판 지도를 만드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김정호의 꿈은 그 목판 지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꿈꿨던 동사의 꿈을 꿨던 인물이 바로 김정호라는 얘기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우리가 운전할 때 그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딱 나왔을 때 와 이건 대단하다 이거는.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지? 라고 하는 경이로움이 있었죠. 이 당시에 그 김정호의 목판 인쇄된 그 지도를 받아본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제가 요즘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만났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이 당시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김정호의 대통령 지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백과사전. 자, 여러분들 이 실학의 시대가 됐잖아요. 실학의 시대는 뭐냐면 민족주의 자주적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넓게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양 근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서양 근대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백과사전파입니다. 바로 이성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그 원리, 원칙, 법칙을 알고 있다. 이걸 수록하는 것이죠. 그게 백과사전이에요. 조선 후기에 그런 백과사전들이 이 조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 봤던 저 이익의 성호사설도 역시 백과사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 볼게요. 이익의 성호사설이 있고요. 성호사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광의 지봉유설이 있고요. 지봉유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요 임원경제지는 여러분 농업 관련 백과사전이에요. 있고요. 요게 이제 일반 민간 차원에서 만든 거라면 국가 차원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동국문헌비고예요. 이거 배웠죠, 여러분들? 동국문헌비고. 이 동국문헌비고는 여러분들 어느 왕 때 만든 거라 그랬죠? 영조와 정조를 걸치면서 만들어진 것 동국문헌비고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이에요. 자, 한글 제가 이거 왜 썼냐면 이거 시험에 꽤 잘 나와요. 꽤 잘 나와요. 뭐냐면 이 신경준의 훈민 정음 운해가 있어요. 훈민정음 운해가 있는데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이게 조선 후기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훈민정음 운해, 다음 중 조선 후기 작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 쪼르륵 나와요. 쪼르륵 나온 다음에 훈민정음 운해 딱 들어가 보면 가만 있어봐. 훈민정음은 세종 때니까 조선 전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살짝 틀려버린다는 얘기예요. 훈민정음 운해는 여러분들 조선 후기 작품입니다. 조선 후기 작품. 아시죠,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것도 하나 제가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어떤 그 실학과 국학을 한번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갑니다. 자, 실학에서 유영원의 균전론, 이게 토지론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한전론, 네, 그 다음이 여전론, 그 다음이 정전제까지.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조선 후기 어떤 그 학문책에서 정말 잘 나오는 토지론이니까 꼭 기억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유수원 홍대영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박지원의 열알기 읽어보시면 되고 역시 뭐냐면 박제가의 어떤 소비론. 이건 뭐 너무 중요하죠.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학을 한번 볼까요? 네, 국학은 그냥 이런 어떤 저서들, 이거 조선 후기 작품들.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요거는 통사리로 동사 과목과 해동 역사는 고조선에도 고려까지. 그 다음에는 하나씩 잘라서 신라, 고구려, 남북국, 조선.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잊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중원의 택리지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 김종호의 대동유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뭐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도 이중원의 택리지는 한번 줄 쳐봅시다. 이중원의 택리지 중요하고요. 대동유지는 여러분 이거는 지도,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조선 후기. 이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나타나는 학문적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학문적인 모습이 그림으로도 보여져야지.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람이 등장하고 우리 자연이 등장하는 문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하나의 그 일관성이 있어요. 왜?
그 당시 사회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런 모습, 우리의 어떤 것, 우리의 역사,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땅을 중요시 여기듯이 다음 시간 미술 분야에서도 우리의 사람, 우리의 자연을 또 보여주는 모습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게 바로 조선 후기예요. 바로 우리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으로 향하기 위한 그림들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시기, 이게 바로 조선 후기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서 다음 시간 조선 후기 마지막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